자, 1844년 10월 24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조약이 하나 맺어지는데요. 바로 황푸 조약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오래된 역사 문서 중 하나가 아니에요. 이건요, 말 그대로 펜으로 쓴 정복계획서,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요? 펜 하나로 나라를 정복한다니.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황푸조약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그 조항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돼서 그 거대했던 청나라의 주권을 야금야금 무너뜨렸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6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군함위에서 맺어졌다는 사실. 둘째, 이게 단순한 무역 조약이 아니었다는 점. 셋째, 문을 연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넷째, 어떻게 중국법 위에 서게 됐는지. 다섯째, 십자가와 대포의 기묘한 동맹.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까지 꽁꽁 묶어버린 덫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군함 위에서 맺은 조약. 부제가 재밌죠? 장소는 동기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뭘 다루는지보다 어디서 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보세요. 날짜는 1844년 프랑스와 청나라. 근데 장소도 어딥니까? 무슨 궁궐이나 관청이 아니에요. 바로 황푸항에 떠있는 프랑스 군함 라슈메드호 위입니다. 이것만 봐도 딱 감이 오지 않나요? 이건 애초에 동등한 협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대포를 옆에 두고 사인해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때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요. 완전 이권 파티가 열린 상황이었어요. 1842년에 영국이 아편전쟁에서 이기고 난징 조약으로 엄청난 걸 챙겨가니까 그걸 본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1844년 7월에 달려들어서 자기들 몫을 챙깁니다. 그러니 프랑스는 어땠겠어요? 아, 우리도 빨리 가라 돼. 뒤처지면 끝장이야. 이런 조바심 속에서 정말 다급하게 이 조약을 밀어붙인 겁니다. 자, 그럼 프랑스는 그냥 다른 나라들처럼 무역 이익만 노렸을까요? 천만에요. 물론 돈도 중요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은 생각도 못한 아주 특별하고 좀 집요하기까지 한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목표가 있죠. 첫째, 경제적 이익. 이건 뭐 영국이랑 미국처럼 똑같이 장사하겠다는 거고요. 둘째, 정치적 위신. 아시아에서 우리 프랑스도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종교적 사명. 이게 핵심이에요. 스스로를 중국 내 카톨릭의 보호자로 임명하고 포교의 자유를 얻어내는 것. 이게 바로 황푸조약을 다른 조약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을 열어준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프랑스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관철되면서 중국 경제에 튼튼했던 방어벽이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냥 문을 살짝 열어준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성문을 통째로 뜯어내버린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이 공행제도의 폐지였습니다. 공행이 뭐냐면 예전에는 중국 정부가 허가해준 상인들하고만 외국인들이 거래할 수 있었어요. 일종의 무역 필터 혹은 게이트키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제구조에서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프랑스 거대 상인들이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중국의 영세 상인들과 직접 맞붙게 된 거예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조항이 나옵니다. 바로 제6조인데요. 중국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의 세금을 매기는데 그걸 마음대로 못한대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바로 프랑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팔다리 하나가 잘려나간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경제의 심장을 스스로 멈추게 할 권리를 넘겨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 이제는 꿈도 꿀 수 없게 된 거죠. 자, 경제 주권은 이렇게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주권까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조약에 숨겨진 진짜 독소 조항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말 그대로 중국 땅 안에 중국 법이 닿지 않는 또 다른 나라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쉽게 말해서 프랑스 사람이 중국에 와서 무슨 짓을 하던 중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프랑스 법으로만 다룬다는 거죠.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중국에 있는 프랑스인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사는 것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똑같은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이 중국인이면
당연히 중국 관리가 잡아서 중국법으로 재판합니다. 그런데 만약 범인이 프랑스인이다. 그럼 중국 관리가 체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프랑스 영사한테 넘겨야 합니다. 재판은 누가 한다고요? 프랑스 관리들이 프랑스 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중국인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여도 중국 법정에는 서지도 않는 겁니다. 프랑스 영사가 우리 국민이니까 가볍게 처벌할게 하고 끝내버리면 청나라는 그냥 그걸 지켜만 봐야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법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 프랑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그들의 가장 독특했던 목표, 종교적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아주 교묘하게 그리고 냉소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조합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제5조로 영사의 권위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군함이 5개 항구에 마음대로 머물 수 있게 합니다. 일단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22조로 바로 그 항구에 교회, 학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만약 중국인이 이 건물들을 훼손하면 중국 정부가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넣었어요. 이 모든 것 뒤에는 뭐가 있죠? 바로 항구에 정박한 프랑스 군함 대포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호하는 대포. 완벽한 시나리오를 짠 거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제30조에서는요, 이 5개 항구뿐만 아니라 어떤 항구든,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해안을 프랑스 군함이 자기 집 드나들듯 다닐 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명분은 보급과 수리였죠.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영해 주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중국의 바다가 프랑스 군함의 놀이터가 된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현재의 주권은 모조리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황푸조약의 진짜 무서움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건 단순히 현재를 빼앗는 조약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앞으로 영원히 이 족쇄를 풀 수 없도록 미래에 거대한 덫을 설치해놨거든요. 그 결정적인 2개의 덫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덫은 바로 이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가장 혜택받는 나라와 똑같이 대우해달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악랄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나중에 미국한테 사탕을 하나 줬다고 쳐요. 그럼 프랑스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탕을 똑같이 받아먹는 겁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한테 뭘 해주든 그 모든 혜택이 프랑스한테 자동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나라와도 새로운 조약을 맺기가 두려워지죠.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덫. 바로 이 숫자 12입니다. 12년.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였을까요? 이건 바로 12년 뒤에 이 조약을 다시 한번 고칠 수 있다는 시한폭탄 같은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년이 흐른 1856년 프랑스와 영국은 바로 이 조항을 명분 삼아서 자, 약속한 12년 지났으니 우리한테 더 많은 걸 내놔! 라고 요구합니다. 청나라가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러자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결국 이 조약은 평화를 위한 문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음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둔 카운트다운 장치였던 셈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조약이라는 게 언제부터 평화의 약속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는 걸까요? 황푸조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힘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맺어진 약속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 뿐이라는 걸 말이죠. 이건 비단 1844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쵸?